요즘 매일매일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아쉽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어요. 댐이 무너지고 지금 사망자가 약 5천 명 정도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어느 정도 큰 규모나라고 했을 때 한반도 크기 정도의 피해가 났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건물 하나에서 불이 난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 한 동에서 불이 난다 라고 해도 정말 큰일이에요. 근데 그 한 아파트 한 동이 있는 하나의 행정동에서 불이 나도 전체가 피해 지역이라면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서울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약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한국의 크기는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캐나다에서 올해 6개월 동안 산불 피해가 약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큰 13만 제곱킬로미터가 탄 거예요. 근데 캐나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2019년부터 20년 거의 그것도 5, 6개월 동안 호주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산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한 12만 제곱킬로미터가 탔어요. 너무 숫자가 다가오지 않겠지만 이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이 산불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 얘기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알다시피 2020년 겨울에 울진 지역에서 불이 나서 거의 200제곱킬로미터가 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크기가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본 거예요. 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크게는 이제 자연적으로는 번개에 의해서 이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번개가 친다고 다 산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있을 때, 가뭄으로 말라있을 때 이게 다 땔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땔감이 된 죽은 나무들이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면서 마찰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성냥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성냥들이 쫙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산불이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예전부터 산불은 있었고 홍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많은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심지어 예전에는 산불이 나지 않았던 동유럽 국가에서도, 북유럽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산불이나 홍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들은 상당히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 홍수 이런 것도 있지만 가뭄도 아주 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천, 즉 강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인데요. 리오그란데 강과 콜로라도 강이 한쪽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한쪽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와요. 그러면 이걸 어차피 물은 흐르는 거니까 잘 협약을 맺어서 같이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남부와 멕시코에서 엄청난 가뭄이 계속되는 겁니다. 농작물을 키울 수 없고 산업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물을 왜 미국으로 보내야 되냐? 이 물을 왜 멕시코로 보내야 되냐? 두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농민들은 우리가 이 물을 보내면 우리 농작물들 다 죽는다. 산업도 우리가 이 물을 보내면 우리 공장을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 간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에서 산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다 미국으로 또 갑니다. 호주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바다를 넘어서 뉴질랜드에 영향을 끼쳐요.
이런 식으로 국가 간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그런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문제가 돼요. 대만에서 2021년 정도에 가뭄이 아주 크게 있었을 때, 대만은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태풍도 많이 가고 또 그런 지역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10%, 어느 지역은 7%밖에 안 남아요. 근데 알다시피 대만의 아주 중요한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에요. 반도체 산업 중에 TSMC라는 아주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을 많이 써요. 왜냐? 화학 공정 같은 게 씻어내야 되고 식혀야 되고 이런 데 물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가뭄이 저수된 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업용수를 빼다가 산업용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는 농사를 못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적인 갈등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두 가지 큰 정책을 미티게이션, 저감 혹은 감축, 완화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감과 어댑테이션, 적응,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저감이란 부분은 한마디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배출해 왔으니까 이제 이걸 줄여야지 기온 상승,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온실가스 저감, 미티게이션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이 먼 미래에 발생되는 게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스템은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스템을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잘 적응시키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적응,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질리언스, 즉 회복 탄력성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데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이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공이 하나 있다. 이제 고무공이 있으면 이렇게 외부에서 충격으로 뽁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놔두면 올라가는, 그게 이제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충격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공이 이제 새들새들해서 제 역할을 못하면 다시 원상복귀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은 우리의 시스템이 기후변화라는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인식하고 준비하고 대응해서 그걸 잘 회복해서 다시 원상태를 복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명이 죽고 정말 많은 산업시설, 인프라, 사람들의 주거가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이전의 상태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일들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적응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정치학자가 이런 걸 해요? 라는 그런 질문이나 코멘트를 많이 듣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걸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정치는 결국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잖아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가치들을 잘 배분해야 돼요. 어떻게 배분하냐? 그것은 바로 정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선 자연과학은 되게 중요해요. 자연과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건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과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그래서 뭘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학자들이 그래, 우리가 가진 리소스는 이렇고 우리가 가진 비전들은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얼로케이트 했을 때, 어떻게 분배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구나. 그런데
되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학자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자연과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과학의 문제고 특히 정치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사실 제가 지금 환경부 국가 R&D 연구총괄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기후변화 적응 리빙랩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적응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전환을 할 것인가를 보는데 보통은 다 탑다운으로, 즉 하향식으로 이런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각각 지역마다 주체마다 받는 영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향식으로, 즉 버텀업으로 각 주체별로 어떤 식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인지를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 방법으로 리빙랩이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리빙랩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빙과 랩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빙은 co-creation, 사용자들이 솔루션을 공동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 창조한 솔루션이, 해결 방안이 정말로 해결 방안이 될 것인가,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좀 더 수용성이 가능한가, 그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랩, 즉 experiment,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리빙랩의 방법이에요. 즉 이 연구 약 6년 정도의 프로젝트인데요. 기후변화 적응 리빙랩을 통해서 각각의 주체들, 즉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이 기존에 있는 방법과 달리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R&D를 정치학자가 연구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단지 자연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내는가는 사회과학과 특히 정치학에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곳인데요. 즉 한마디로 여기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과학들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보고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근데 이 기후과학의 IPCC 리포트, 지금 6번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면 두 가지, 정말 길거든요.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기는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파인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후변화는 실제한다. 즉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기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1950년대 이후의 상황은 하키스틱 그래프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 지구의 역사를 봤었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범위를 훨씬 더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이클은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은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합의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한 거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온 상승이다 라고 하는 것에도 과학적인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스캡틱스라 그러는데요. 기후변화가 별거 아니고 과장되고 이건 사람들이 위기를 파는 거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보통 이렇거든요. 뭐 언론 같은 데 나오면 찬반을 들으려고 해요. 찬반을 들어서 기후변화가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없다, 이렇게 들어서 약간 비슷한 발언의 기회를 갖는 거지만, 그러면 실제로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 아니다 라는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과학적 근거가 없이 단지 형평성, 뭐 언론에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기후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언할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공받는다면은, 왜냐면 IPCC라는 게 그 모든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 결과물들을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결과물들, 즉 기후 변화와 위기가 과장됐다, 그리고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거다라는 것이 아주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타당한 주장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라든지 검증 방법들이 맞는지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는 거의 없어요.